들리시나요? 네. 그럼 그냥 마이크 없애도 되죠? 네. 아이고. 햇빛 관련해서 이론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만드는 것 자체가 철이 아니라서 대부분 양철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내일 만드실 것들은 나무 작업이라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사는 데는 경북 봉화고요. 여기보다 훨씬 산골짜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2008년도에 이제 집 짓고 아까 김성호 선생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소개했던 흙부대 건축, 흙부대 영상이 잠깐 나올 텐데요. 그 집 짓고 살고 있고 내려가서는 제가 그 전에까지 살았던 데가 이제 서울이었는데 주로 서울에 살았거든요. 절대로 서울은 다시는 안 올라가겠다 이러고 있다가 그 맹세를 깨고 지금은 집은 그대로 봉화에 있는데요. 제 여건상 주말주택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정도인데 그 집이 주말주택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작년 상반기부터 거의 서울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저희 팀원들도 한 분은 금산에 간디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셨던 분인데 한 10년 이상 거기서 재직하시다가 작년 연말에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 무대가 서울로 바뀌었습니다. 뭐 그쪽으로 갔던 이유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한 가지는 욕심이 났던 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 대안적인 삶이나 대안적인 에너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가고 있는데 서울만 바라보면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예, 답답한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서울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죠. 그럴 텐데 조금이라도 좀 바늘구멍 하나라도 좀 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이 단체 이름은 마을기술센터 핸즈 이렇게 됩니다. 저거는 원래 협동조합 형태로 있었던 핸즈 적정기술 협동조합과 그다음에 자연2라고 하는 컨설팅을 받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사회적 기업 형태의 규모를 방식들을 가지고 있던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애가 저하고 이제 같이 살아요. 제가 군포에다가 집을 얻었거든요. 와, 서울 한번 떠났더니요, 다시는 서울로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때문에 그러신지는 대충 아시겠죠? 네.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1호선을 따라서 이제 계속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넘어서 가다가 군포까지 갔습니다. 네, 군포까지 갔는데, 이쯤엔 싸겠지 하고 집을 구했거든요. 싸지가 않아. 안 싸. 이건 뭐지? 하고 나중에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거기가 서울로 다니기도 좋고요. 다른 그 인근으로 빠지기도 좋아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하필이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살고 있고 저희 사무실은 하자 작업장 학교 아시죠? 네. 작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앉아서 뭔가 할 만한 공간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저희가 김희옥 선생님을 믿고 그쪽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작업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무실도 사실상 공동의 공간이긴 한데 사무실도 그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 딸애가 올해 큰 딸인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난주,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OT를 갔습니다. 너무 즐거워하면서 갔어요. 들뜨겠죠. 고등학생 자기 친구들 코올리게처럼, 이렇게, 보던데, 이제 같은 대학생들 오고 하면, 혹시나, 애인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고, 대학 생활에 대한 뭐라 그럴까, 부푼 기대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시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갔는데, 가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사고가 났죠. 저희 딸이 사고가 난 건 아니고요. 사고가 났는데, 이게 제 딸애가 그 같은 시기에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아빠로서의 감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소식은 다른 훨씬 더 큰 사고 소식도 좀 며칠 지나면 이렇게 감정이 좀 누그러들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잘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 머릿속에 든 것들은 뭐 그런 딸애를 보는 그런 심정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아주 큰 즐거움과 기쁨과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와 이런 것들을 막 캐나가려고 하던 친구들이 그 건물 속에 파묻혀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그 문제의 핵심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하나는 그 건물의 공법상 그 지붕이 잘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인재다. 뭐 인재 얘기는 항상 나오죠.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그 기존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사실은 이 속성은 제가 보기엔 사람이 만들어낸 속성인 거죠, 그죠? 그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폐해나 독성들이 있는 거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적정기술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 기존의 그 기성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거기에 노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 훌륭한 적정기술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바탕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나 또는 방향성들을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뒤로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를 혹시 한번 찾아보신 부분이 있나요? 분들이 있나요? 기술이 뭐죠? 기술이? 제주. 네? 제주. 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한쪽에 뭐가 있죠? 아트라고 하고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합쳐진 개념이에요. 우리는 기술이라고 하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에 보통은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쪽에 아트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은 뭐 예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화나 뭐 요즘 그 기술 영역하고 계속 만나려고 하는 인문학이나 등등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다른 영역에서의 것들까지를 포함한 게 기술이라고 표현되는 함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죽어간 대학생들이 이런 거를 대입해 보면 안타깝기 사실은 그지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도대체 적정기술이 뭐냐? 적정기술이 도대체 뭐냐? 처음에는 저도 이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정기술이 이렇고 저렇고, 뭐,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등등의 것들을 설명을 해왔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자니까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제 마음속에서 정리됐던 거는 적정기술은 용기와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로 치환을 시켜봤습니다. 저거는 몇 가지 것들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기술 영역에 있어서 그동안의 기술 영역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 영역 내지는 또는 그와 비슷한 훈련을 받거나 종사한 사람들의 영역으로 이렇게 치환돼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페를 한번 운영해 봤더니요, 어떤 현상들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온풍기를 어떤 사람이 그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잘 만들었어. 목공 기술이 있는 분들이면 예쁘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 탁 올라오면 어떨까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거를 올리지 못해요. 자기 거를 이렇게 내보이고 같이 토론하고 이러기를 바라면서 카페들을 운영해 왔었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용기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용기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하는 접촉면들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의 삶들을 보면 특정한 어딘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뭐 난로를 만들었으면 난로를 사다가 쓰고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적정기술은 그런 영역들을 폭을 훨씬 이렇게 넓혀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사실은 적정기술은 나 혼자만의 것보다는 공동체의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훨씬 강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옆 사람도 같이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직장 생활도 했고 생활들을 해왔었는데, 이 활동을 하고 시골로 내려오고 이러면서 또 저기 김성원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처음에 다가왔던 건 제 자신에 대한 판단이었었어요. 저도 좀 나름의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가치를 발견해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돼 있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뭐 높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때 당시에 제 느낌은 나의 가치는 내가 받는 월급이라고 하는데 딱 초점이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봤겠죠, 저를. 그런데 내려가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를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 거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에너지나 환경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다른 경험들을 하고 이러면서 나한테도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요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들을 창출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건 제 자랑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눈이 트였던 건 다른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야 뭐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제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충분히 자기의 그 역량이나 또는 가치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저처럼 그런 특정한 자기한테 맞는 경험치들을 또는 상황들을 맡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서로 이렇게 모였다고 하면 그때서야 어찌 보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 공동체 만들면서 저도 협동조합 조그맣게 이렇게 해보면서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상대로 갈 수 있겠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 아마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적정기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도대체 몇 가지, 네. 그래서 도대체 적정기술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요거는 그냥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보면 저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상을.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샨티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63빌딩에 한 50층 정도에 우리가 거기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괜찮은 이 기업체고, 괜찮은 일자리고, 우리에게는 그래도 꽤 괜찮은 능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50층 63빌딩 내에 있는 괜찮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10초 후에 전기가 나가요. 전기가 확 나갔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제약 조건을 다시 주겠습니다. 지금은 오전 11시예요. 네. 오전 11시고. 네? 할 일이 없다. 네. 또, 근데 요새는 노트북이 있어서 전기가 나가도, 노트북에 있는 배터리가 방전되기까지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옆에 10% 눈을 뜨고 있는 사장님이, 있는 이상. 예? 와이파이가 안 돼서 인터넷이 안 되겠어요. 네. 그렇죠. 저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때는 이때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요. 추워요. 춥다. 네, 추울 수 있죠. 그렇죠. 거긴 난방이 이런 좋은 난로들을 놓고 쓸 수는 없을 테니까 전기로 다 난방을 했겠죠. 밖이 추운 날씨라고 가정을 하면 춥겠죠. 또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죠. 네?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죠. 계단으로요? 네. 근데 아직 집에 갈 시간은 아니라 오전 11시기 때문에 옆에 사장님이 눈 뜨고 있는데 어딜 가요? 네.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마음은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서 50층, 50층. 엘리베이터 멈췄을 거고. 어쨌든
아주 발 빠른 사람이 11시에 전기가 나가자마자 저처럼 배고프면은 이 계단도 못 내려갈 만한 한 사람이 주변을 훑었어요. 그 50층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식당들을 훑었는데 역시나 그 식당들이 밥을 못 했네. 11시, 12시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식사 준비를 이미 다 끝마치질 못해가지고요.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린 이제 결정해야 되죠. 굶거나 6시 퇴근까지 굶거나 아니면 내려갔다가 와야 되고. 일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결정하실래요? 네. 일단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또 하나의 가정을 놓고 그러면 이제 계단을 내려가야 되겠죠. 50층 계단. 얼마나 걸리죠? 50층이면 1시간 걸릴까요? 1시간? 30분? 네. 네, 30분. 네. 문제가 아닌데 올라오는 네. 한 3, 40분에 걸쳐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점심을 어쨌든 먹고 불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네. 불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네, 점심을 먹고 다시 엘리베이터 앞에 왔는데 역시나 정전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한 번 결정해야 되죠. 이걸 올라가서 일을 마치고 6시 퇴근할 거냐, 아니면 지금 퇴근할 거냐. 사장님이 먼저 앞서서 올라가네. 대표가. 이러면 뭐 두말할 거 없는 거죠. 다 따라서 이제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그 문제는 정전이 네. 63 빌딩에만 정전이 됐는데. 서울 시내 전체 정전이에요. 그런 거 지켜야지. 네. 그런데 그 대표가 올라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직원 입장에서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네요 하고 하지는 쉽지 않겠죠? 그럼 일단 올라가는 거로 결정을 하고 올라갔다고 치고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한 3시간 이상은 잡아먹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등산하는 데 있어서 그 직장 다닐 때도 어디 산에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떤 핑계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차 갖다 댄 딱 그 자리에서 다른 역할들을 맡아가지고 웬만하면 산에 안 올라가고 가끔씩 끌러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제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데 어쨌든 눈치 보고 있는 저로서는 안 올라갈 재간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격차가 심하겠죠. 등산 잘하시는 분은 1시간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을 테고 저 같은 사람은 오후 한 3시쯤 돼서 3, 4시쯤 돼서 도착을 했고 그래서 이제 헐레벌떡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차 한잔 마시고 차 마시기도 힘들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그래서 6시가 돼서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 생활을 한 2, 3일 정도 했다고 치죠. 네. 했다고 치면 우리 협동조합이라고 할까? 네. 회사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우리 협동조합이 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약 조건은 우리는 너무나 우수한 사람들이라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에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이제 방법들을 찾을 텐데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큰 커다란 어디를 빌렸다고 할까? 하여튼 큰 홀을 빌려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서울시 전체에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휴업할 거냐?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63 빌딩 버릴 거냐? 다른 데로 가려고 했더니 다른 데도 정전이고 완전히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기에는 우리가 일하는 것과 맞지 않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내릴 수 있죠? 남을 건지 떠날 건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을 건지 떠날 건지. 네. 제약 조건을 또 하나 주겠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니까. 거기를 떠나면 우리는 너무 특별한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이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못 떠나. 못 떠나. 그런데만 정전이 되면 네. 물도 안 나오죠. 그쵸. 모든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쵸.
배설도 할 수 없어요. 네. 집으로 갈 때. 집으로 간다 또? 집으로 가면, 제가 준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굶어 죽거나 해야 되는데, 집으로 간다 또? 네? 태양전지판 사야지. 태양전지판. 그렇죠. 태양전지판. 태양전지판. 원하시는 답변은 그 아닌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저기 그 비상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네. 그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아,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잘 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결국 보통 들고 여의도로 가야 돼. 아, 여의도로. 여의도도 정전인걸? 거기 가면 뭐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발전 설비 업자들도 아닐 테고. 예. 또 혹시 없나요? 아니, 그나저나 화장실 못 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 네. 화장실 문제도. 구미 쪽? 이 블랙아웃 됐을 때 화장실 문제 심각했죠. 모든 아파트의, 뒷부분은 밤이 되면 화장실이 되고, 낮에는 차마 못 가고, 네. 변기 한번 물 내려가려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는 먹고 마시고 뭔가 음식을 하는데 들어가는 물보다 이 변기물 때문에 아주, 네, 죽겠다고 했는 얘기.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겠죠. 해결책 면에서 뭔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책 면에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약 조건을 너무 많이 줘서 상상의 폭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태양전지판. 예, 일단 개통 용계는 안 되니까 독립형의 태양광 발전기를 거대하게 그 많은 창문에 일반 유리가 아니라 돈이 들더라도 그 건물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을 들이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예. 또 하나는 그 전에 당장 급하니까는 일반 디젤 발전기나 이런 것들 큰 발전기들 몇 대 갖다 놓고 거기에 건물을 일단 비상가동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결정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엘리베이터와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것과 화장실을 위한 물펌프와 그 다음에 컴퓨터 몇 대 돌릴 수 있는 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지금 만약에 우리가 63빌딩 앞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안 먹힐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는 먹힐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대략 우리가 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육 다니면서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혹시나 중복해서 들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여기 샨티 학교 와서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런 에너지를 대체하는 문제, 다른 에너지로 어떻게 대체를 해서 그 건물을 돌릴 거냐에 대한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의 시각을 좀 달리 해보면 시각의 방향을 좀 달리 해보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제약 조건을 확 줘서 죄송하긴 한데 미래에도 또는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들을 꾸려갈 때 거기에 63빌딩이 꼭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만 해야 될까? 물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서울의 고층 빌딩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문제가 생길 만한 건물들을 싸그리 다 치우고 저층 3, 4층, 4, 5층 사람이 올라다니거나 물을 길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나 빗물을 받든 또는 이런 난로를 놓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정도의 건물들로 다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미래의 건물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는 일해야 될 주거 공간이나 사무실 공간이나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그런 높은 빌딩들 당장 지금 몇 가지 가정을 해보면
도저히 운영 거의 불가능한,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할 수 없는 공간들에 대해서 꼭 우리가 그렇게만 가야 될까라고 하는 방향성들을 좀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런 상상의 폭들을 훨씬 더 넓혀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원 선생이 이런 좋은 난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소개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었다면 우리의 뇌리 속에는 난로는 나무는 많이 들어가고 연료는 연량값은 별로 안 나오고 또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유럽처럼 발전한다고 그러면 도시에서 쓸 수 있겠죠. 도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 아직까지는 도시에서 쓰기가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준 거죠. 우리의 상상의 폭을 넓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더불어서 기성세들이야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조금 고생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생각이나 또는 그 다음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생각할 때 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내일 할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눌게요. 몇 가지 도대체 적정기술의 존재 가치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작년에 서울시하고 같이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규모 대중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유아라트라고 하는 그 단체하고 같이 저희가 거기 들어갔었거든요. 같이 했었는데 한 번 교육할 때 한 100에서 한 150명 수십 팀으로 나눠져서 이 도시에서 쓸만한 조그만 크기의 음식물 건조기를 만들고 몇 가지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도 만들고 먹는 음식물 건조기도 만들고 아파트에서 쓸 수 있는 조그만 온풍기도 만들어 보고 했었는데요. 그걸 만들어 보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보통의 이 말씀 나누는 것들 피드백 오는 거 보면 이거 잘 만들어가서 사용하면 좋겠네. 그리고 좀 욕심이 강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 더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없을까요? 재료 좀 더 얻을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저희가 교육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들이 쓰여진다고 하면 그만큼의 에너지나 또는 우리 생활 문화가 바뀔 수도 있는 거라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또 하나 저희가 염두에 두었던 거는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든 음식물 건조기든 난방기든 단순히 기술로만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았었고 아까 말했던 이 기술의 두 가지 영역들을 다 그 속에서 욕심을 내봤어요. 욕심을 내봤는데 어른들 속에서는 그런 얘기가 사실 안 나왔었고요. 여기에 같이 엄마 아빠하고 가족이 참가했었는데 거기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 초등학생이죠. 그 친구가 여기 답을 딱 내놓고 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만드는 시간이었는데요.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스텝 역할을 하니까 옆에 왔다 갔다 그리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엄마 아빠 보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우리가 그 교육 컷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빠, 엄마 이거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가서 사용할 텐데 그러면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물에 소금기
짠 것들, 매운 것들 이런 것 좀 덜 넣어야 되겠네 앞으로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 이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만들고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앞서서 다른 것들을 더 부가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지렁이 텃밭 얘기, 그 다음에 도시 텃밭용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름을 만드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봤던 거는 이 기술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삶의 이 태도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까지를 그 친구가 봤던 거예요. 되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놀라기도 했고 너무 기뻤고요. 예. 적정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마치 우리가 여기서 숨을 쉬는데 자연스럽듯이 우리 하나의 부하나 이런 걸로 흡수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마을을 만들든 기존의 마을을 바꾸든 공동체를 만들든 또는 공동체가 없는 곳에 공동체적 요소들을 넣든 지역사회를 바꾸든 거대 공룡, 에너지 잡아먹는 공룡이라고 표현되는 저 서울 쪽에도 요새는 뭐 성대골 등등 무슨 골, 무슨 마을 이런 이 말들이 붙여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곳이 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역할을 다 그때서야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는 저 기술이 뭐 이렇게 걸어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인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고 내일 만들게 될 것은 한 가정에 한 4명, 5명 되시는 분들이 말려서 먹는 어떤 거에 적당한 정도 크기라고, 이건 뭐 개인 편차가 있을 텐데 그 정도 되는 건조기들을 만드는 건데요. 잠깐 간단한 이론, 태양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양에너지의 에너지 양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1제곱미터당 1m 되는 면적에 떨어지는 에너지 양을 1000와트라고 표현이 돼요. 그게 맑은 날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300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맑은 날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1000와트라고 봤을 때 저기서 얼마나 이 에너지들을 실제 우리 공간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런 문제가 이제 기술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예. 그리고 에너지가 흐르는 양태들, 전달되는 양태들은 크게 3가지. 근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방법은 저 중에 뭐죠? 복사였어. 네? 네, 그렇죠. 복사죠. 네. 그 다음에 저 난로에 우리 어른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직접 대지는 않죠. 저렇게 뜨거운데. 네. 들이 존재할 거고, 또 하나는 태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시광선이 같이 이 공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문체를 식별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태양에서 온 복사 에너지의 특정 파장, 가시광선이라고 표현되는 특정 파장이 물체나 이런데 닿아서 반사돼서 오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물체들을 서로를 구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데, 지별판, 햇빛 에너지를 최대한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곳에다가 검은색을 칠하는 거는 그 파장을 가장 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색이 검은색이라고 알려졌잖아요. 예. 근데 이걸 과학적인 이 설명으로 바꾸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색깔을 내는 그 물체가 검은색이라고 하면 그 검은색은 가시광선 영역의 모든 파장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색깔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고요. 여기 이런 검은색은 좀 이해지만 흰색이나 붉은색이나 여러 가지 옷들 보면 물긋불긋한데 지금도 그런 색깔이 보이는 거는 검은색에 비해서 그냥 예를 들면 붉은색이다. 그럼 붉은색의 파장이 튕겨져 나오는 거거든요. 흡수되지 못하고. 그래서 지별판에 초기에 지금도 그런 고민들이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지별판을 다른 색깔로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검은색 외에는 잘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난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 내부의 구조를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효율 좋고 이렇게 생기는데 태양에너지는 각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판 세운 거나 또는 그 태양과 관련한 어떤 것들을 보면 다 제각각 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보시면 태양이 정면에서 비칠 때는 우리가 후레쉬라고 보면 후레쉬를 밤에 깜깜한 밤에 발밑에다가 이렇게 비추면 동그란 원이 생기고 그 원이 아주 밝게 비치죠. 근데 이걸 각도를 틀기 시작하면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는 대신에 그 넓어진 영역에다 똑같은 크기의 원을 갖다 대면 훨씬 흐려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각이 달라지면 각이 잘 맞지 않으면 에너지의 양이 햇빛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감소하는 그래서 그 온풍기를 만들든 건조기를 만들든 각 변화를 어떻게 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기술을 투입시키면 태양을 따라가는 저희도 그거를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카페에도 그 자료들은 다 올라가 있는데요. 이따가 저걸 좀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아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뭐 이건 중고등학교 때 봤던 건데 어쨌든 이 각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 시간이 많이 해서 어쨌든 이 지구 전체로 보면 여름과 겨울 각 변화에 따라서 겨울이 되면 햇빛의 양이 그 태양과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각이 달라지면서 기본적으로는 열량값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겨울이 되고 여름에는 다시 태양이 우리 머리 쪽에 가까워지면서 열량값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뜨거워지는 우리가 내일 만들 그 기구들도 똑같습니다. 각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다음에 요거는 가장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닐하우스에 그냥 고추 같은 거 이렇게 넣는 지금도 시골 가면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마당에다가 놓아도 되지만 마당에다 놨을 때 문제는 비 오면 난리 나잖아요. 예전에는 식구들이 많아서 얘야 저기 그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전화가 있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누군가가 보내가지고 널어놨던 거 비 올 때 빨리 치워라 이러면 되지만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요.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빠지면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비닐하우스가 있다면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 건조기를 만드는 기본적인 구조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열기를 만드는 햇빛의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열기를 생산하는 지별판이라고 표현되는 구조물이 들어가 있고요. 공기는 이것도 아까 난로 보면 이 열기는 일단 위로 올라간다고 설명 들으셨잖아요. 얘도 똑같이 태양에너지도 열기를 만들어서 대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위쪽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이 있어요.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따뜻해지고 그 따뜻해진 공기를 건조통으로 보내면 이 건조통 안에 있는 건조 대상물의 수분을 얘가 뺏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러면 건조가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이 안에 지별판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투입구를 만들고 건조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벤트 시설을 이용해서 그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장치고 보시면 정말 단순한데 다만 여기에 몇 가지 주의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열기가 특정한 곳까지 이동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열기를 만들어내는 게 물론 기본으로 중요하겠지만 단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단열 보강이 철저하지 못하면 그만큼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온화한 날씨가 됐을 때는 그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 보면 온풍기를 만들어놔도 정말 추울 때 보면 단열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건조물은
이 위에 지별판과 밑에 지금 이 방열핀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구조물 사이 정도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고온인 온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건조를 시키는 데 있어서 약간의 효율 저하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이 위에 지별판과 이 지금 보시면 핀 구조로 되어 있는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전도 현상을 유도해서 밑에서도 뜨거운 열기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게끔 보조 역할을 한 거고 이게 다른 구조로 가면 온풍기 같은 구조 내에 요즘은 이 구조를 넣는데요. 이 구조는 온풍기를 만들 때 우리가 평판으로 만들면 이 평판 밑에 찬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 여기에 달궈진 열기를 열 에너지를 받아낼 수 있는 면적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 다른 그것과 맞닿아 있는 다른 철물들을 써서 핀 구조를 이렇게 넓혀줘서 면적을 넓혀줘서 공기가 통과하면서 빠른 시간, 단시간 내에 거기에 만들어진 에너지를 원하는 곳으로 집안이면 집안이나 건조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냉장고 뒤에 보면 방열핀 혹시 보셨나요? 냉장고는 안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 열기가 빨리 식어야지만 이 효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열핀이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열기가 이 핀 구조로 빨리 전달돼서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저 구조를 내일 저 구조까지를 다 만들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하나 그 검은색의 특징은 파장을 흡수해요. 다시 말하면 열을 흡수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가 놓쳤던 것 중에 하나는 안쪽은 그 안쪽에 햇빛이 들어가는 그 안쪽 구조물 내에는 바닥이든 뭐 아니면 햇빛 직접 닿는 데든 거의 전부 다 까만색으로 도색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그 내부에서 우리가 그 안에다 열기를 모으는 게 마지막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열기를 어딘가로 이용할 대로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열기를 뺏겨버리는 결과가 생겨서 만약에 그 검은색을 칠해야 된다고 하면 햇빛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곳만 까맣게 칠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아니면 내일 만드시면서 보시면 이게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유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응용을 하면 기존에 왜 시골 가면 커다란 그 건조통들 있잖아요. 건조기들 주로 전기하고 가솔린 쓰죠? 아니 가솔린이 아니라 경유 맞나요? 네, 그걸로 해서 건조기들 24시간 돌리는데 햇빛은 24시간 안 나오죠. 대신 이 건조기를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보통 보면 위에다가 지붕을 이렇게 씌워놓거나 아니면 지붕 안으로 이렇게 들여놓는데 유입 구조물에 지별판 구조물을 만들고 여기에 그 공기가 뜨거워진 공기가 들어가게끔 해놓으면 하이브리드 형태가 돼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일반 석유하고 전기 에너지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얘도 그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두게 되면 낮에 햇빛이 좋을 때는 이 안에 그 건조기에 들어가는 전기나 이 석유 양이 확 줄어들죠. 네. 밤에는 24시간 돌려서 얘를 특정 시간 내에 우리가 건고추를 내보내야 된다고 하면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전기나 이런 것들을 쓰지만 낮 시간대에 그거를 보조를 할 수도 있고 조선시대 때 우리 보면 조선시대 때도 온실이 있었어요. 그죠? 네. 온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온실은 유리가 없잖아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창호제. 그쵸, 한지에다가 기름 먹여서. 네. 그 구조를 보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그 안에 이 따뜻한 열기가 만들어져서 그걸 이용하는데 동시에 그 밑에다가 이 고래를 만들고 불을 떼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안 나는 날 또는 모자랄 때는 거기다 불을 떼서 그렇게 이용하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현대 비닐하우스에다가
낮에는 햇빛을 이용해서 열기를 만들고 모자란 연량은 예로 하거나 밤에는 난로를 갖다 하고 그 뒤쪽에는 무가온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뒤에 추결벽을 쭉 세우잖아요. 예, 낮에 얘 추결벽을 햇빛을 태우고 해서 쓸 수도 있고 모자랄 때 얘를 갖다가 붙이면 두 가지 에너지가 동시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있다는 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그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단지 집안에 이 난방 에너지만이 아닌 농사나 화천 갔더니 화천은 비닐하우스 안 하시더라고요. 예, 여쭤봤더니 거기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추우니까 많이 들어가서 비닐하우스 안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도 그렇게 응용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쩌면 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 따뜻한 남쪽이라고 하면 무가온 비닐하우스는 네거티브 형태, 그러니까 패시브적인 요소만을 이용한 거지만 물론 그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액티브 요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만들고 거기다 투입시키는 방식들을 잘 결합시키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만약에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투입되는 에너지 비용이나 양은 곧 비용으로 산출되니까요. 그걸 확 낮출 수 있다고 하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인 보탬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렇게 좀 응용해 나가면 굉장히 응용력이 큰 분야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왜 이 적정 기술에 대해서 그런 의미들을 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더 많이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의 문화처럼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좀 정착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나와 있는 예 중에서 네. 40% 50쪽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문장을 50페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네. 형태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이 모델이요? 네. 온도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네네. 온도가 틀린데 네.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온도 자체 조절하는 것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제가 볼 땐 보탬이 별로 안 되거든요. 농사를 한 번에 뭐 고춧가루 몇 가마씩 나는 이거를 네. 수백 개를 지어야 되는 네. 거를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일러 이제 건조기를 제가 지금 쓰고 있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건조기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따로 1차 건조를 하고 네. 망을 짜서 네. 건조하고 네. 건말린 다음에 다시 이제 건조기를 다시 하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여기 이제 뭐 선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네. 집에서 이제 가족용으로 요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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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기를 써서 하는 것인데 그런 에너지를 좀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네. 실제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네. 원전물을 말린다든가 이런 거를 네. 직접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어떻게 현황이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게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뭐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아직 농촌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지금 그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걸 대규모 응용 단계로 넘겨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아까 이제 지붕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들은 농사용 대량 저희 큰 동서가 이 물진 쪽에 있는데요. 거기는 고추가 한참 나올 때는 굉장히 큰 고추 건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리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얘는 이걸로 갔다가는 진짜 이 겨울철 다가온다는 소리 들죠. 얘 말리다가. 그런데,
거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가보면 지붕이 굉장히 커요. 이 면적이 고추 건조대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놓기 위해서 창고처럼 하나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 지붕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햇빛들을, 우리가 보통 고추를 건조시키는 경우는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습기도 여름처럼 많지 않고 햇볕이 겨울처럼 에너지 양이 확 줄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 에너지를 하이브리드 형태로는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디는 심각하게 마르면 안 되거든요. 식감이 떨어져요. 말려서 먹거나 이러는데 문제가 없고 확 말려놓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이 연구 단계에 들어가 있고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에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안에 온도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온도 편차가 생기죠. 편차가 생길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더 고온일 거고, 이쪽으로 오면서 수분을 뺏기면서 열에너지 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한편으로는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그 안에 있는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통상은 50에서 60도 사이의 온도를, 60도 넘어가는 것이 아닌 요 정도 50도대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온도를 일반적인 이 음식물에서 고추 건조기도 찔 때 빼놓고는, 찔 때만 한 70, 80도까지 올리고 나머지는 50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죠? 이 온도 변화를 햇빛 에너지는 온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한편으로는 이 남아도는 열기를 바이패스해서 추결 구조를 만들고 이 에너지가 모자랄 때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게끔 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는 바이패스 해도 남아도는 열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그 센서를 달고, 저희가 온풍기에 쓰는 센서 말고, 거기 일반적으로 쓰는 바이메탈 형식의 센서 말고 디지털 센서 같은 경우 온도 조절이 정확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거와 이 온도 지점들을 여기 체크해서 여기서 들어오고 바이패스 돼도 남아도는 열기가 50도를 넘어간다 싶으면 여기에 댐퍼 장치들을 써서 밖으로 빼내는, 그러니까 온도가 적정 온도로 유지될 때까지 빼내고,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되면 다시 그것이 딱 멈추게 하는 그 장치를 저거 하면서 사실은 고민이 있었어요. 저렇게까지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장치를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는 이미 햇빛 온풍기에 적용시켰던 방식을 응용하는 수준 내에서 해보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하는 것도, 이건 산업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게 되면 이거 가지고 쭉 보급시켜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오디, 우리나라의 서 만들어내는 오디들을 농가 소득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온도 체크하는 측정기들을, 그 전까지는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싸지가 않아서 구입을 안 하고 있다가요, 저거를 이제 구입해서 쓰면서 이런 측정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햇빛 에너지의 이 단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양이 조절이 안 돼요. 나무는 사실은 나무를 적게 넣거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니면 불균형을 조절하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열려 있는데, 햇빛은 얘가 하루에도 12번 변할 수 있잖아요. 구름이 꼈다가 바짝 떠가지고, 이번에는 열량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건조물을, 이게 난방용으로 쓸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저런 아주 섬세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비타민을
영양소. 네. 영양소를 파괴하는 문제까지를 본다고 하면 약간 더 정밀해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햇빛 에너지가 갖는 단점들이 있어서 그 단점을 최대한 아주 거창하고 거대한 기술들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그쪽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더 아주 센서가 됐든 뭐가 됐든 장치들이 붙는 순간 농가에 이것들이 만약에 보급을 한다고 치면 또는 농가에서 그걸 만든다고 치면 비용 문제도 발생해서 이 비용 문제의 까지를 염두에 두고 또는 저걸 만들 수 있는 일반 기술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는 기술 영역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만들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이 온도 편차에 대한 보정을 가능하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저희 현지 적정기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온풍기를 굉장히 좋은 재질로 쓰면서 비싸게도 만들어봤어요. 비싸게도 만들어봤고 그것에 거기서 조금 더 진행시키면 완전히 양산 모델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술력을 가진 단위들 내지는 설계할 수 있는 단위들까지 해서 버전들을 좀 만들어냈던 게 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는 적정 기술의 혜택이라고 할까? 내지는 그 범위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의 범위를 어디를 잡을 거냐 또는 어디까지를 잡을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문제는 사실 숙제로 남아있어요. 그 문제는 고민거리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벗어나서는 안 될 문제이고 벗어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처음에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보다 오히려 이 고민의 정도가 좀 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머리가 더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이렇게 이 기술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이것을 사용하는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인 거잖아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면서 우리 외에 다른 생명체 내지는 환경 전반의 이 위의 요소들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미국 같은 데는 준비족이라고 있어요. 이 준비족들은 앞으로의 재나까지를 염두에 두고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김성훈 선생이 했던 벽돌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L자 구조 만들어서 밥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런 데까지 아까 이현민 소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 데 대한 문제들까지를 다 바라보는 기술이라 생각보다 한편으로는 사실 어렵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자 하면 어렵기도 하고 깊이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보다 깊이가 깊어져서 느끼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등등의 그래서 더 나아가면 사회적인 문제까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한테는 재미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치를 느끼고 이 기술에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들을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못 들어본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라고 하는 그 거대 도시에서 기획 단위들도 적정 기술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현장으로 내려가 보면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단위에서 어쩌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조차도 이 기술의 그러한 의미부터 시작해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1차 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잘 만들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